뉴욕의 현지 생생한 소식들 전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곽동희 형님 때문이에요. 너무 재밌게 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 정말 다들 뉴욕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면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쪽 현지 언론 보도 내용도 뜨거웠나요? 네, FMC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핫하게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지금 네. 이쪽 분위기를 좀 더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한마디로 민노독기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일 듯합니다. 지난주에 일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너무 믿고 싶어 했던 부분이 좀 더 강했던 탓인 듯한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로 돌변한 모습을 충격 공개했습니다. 파월 의장께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이 띄게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던 부분하고 결이 상당히 달라진 그런 좀 발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뉴욕 금융시장은 한바탕 요동을 쳤었습니다. 특파님, 오늘이 운명의 날일 수 있겠는데, 이쪽 비둘기 쪽에서 매로 전향한 제임스 블러드, 그리고 또 패트릭 카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파였던 네. 로버트 카플란, 이분들의 그 연설이 오늘 다 있죠? 네네. 그 분위기, 그 부분, 예상하는 분위기 네네. 이런 거가 좀 있나요? 관련해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께서 지금 이른바 연준 내에서도 이제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 중에서도 왕비둘기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주에 완전히 매파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재밌는 게 2019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긴축 기조를 강화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이른바 미국판 척하면 척, 중앙은행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금리를 전격 인하했던 그때 매파에서 또 비둘기로 돌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연준의 말 바꾸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연준의 그동안 행보를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블러드 총재가 갑자기 매파로 변했던 건 결국 연준 위원들 내부의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도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 CNBC 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머라는 분도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운명의 날일 수 있다.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그런 포트폴리오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좀 주목해라라고 지난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선물은 다행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미국의 채권 시장 아닙니까?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10년물 금리가 1.5도 깨버리고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2년물, 3개월물 이런 단기물들은 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잘못 점검했던 게 채권 시장 하나로 문둥그려 봐서 장기물 금리 하락을 제대로 못 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코멘트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난주 저희들이 한번 짚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 쪽에 월가 쪽에서는 일본계 자금, 투자 자금도 좀 주목해야 된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10년물이 1.4를 아래로 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등을 감안하면 특히 일본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결코 장기 할인율에 해당하는 장기물 수익률을 계속 치솟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수익률 통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C) 등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 그렇다면 그 단기물은 뭐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당연히 반응이 되겠지만 결국 미국 경기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순간 여기서 버블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장기 곡선, 장기 성장률 흐름을 보건데 금리가 뭐 2% 이상 올라가는 게 지금 뭐 맞닥지 않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고요. 지금 이런 그 수익률 플래트닝, 그러니까 이른바 그 채권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들어넘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경기 순환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배울 때만 하더라도 뭐 주걸로 파동이 한 10년 단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4, 5년 단위로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연준이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경기가 또 둔화될 것이고 그 둔화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장기채 수익률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아래로 내려서는 경우도 아주 흔한 경우로 관측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번 관측된 바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곽도기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채금리의 아주 독특한 흐름 속에서요. 예를 들어서 금융주들이 타격을 입었고 기술주들은 선방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재정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좀 너무 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가치주들이 그동안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면서 많이 올랐다. 지금 그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더 오를 여지가 없다 하는 그런 전망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주의 상승률이 성장주에 비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보면 한 7%포인트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가치주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근데 NFJ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존 모리 수석 투자 책임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 배당률이 높은 종목 그리고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부분 이 부분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좀 성장주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데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주 반열을 좀 넘어선 것 아닌가 수익성 차원에서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월마트를 넘어서는 그 유통 최강자 물론이고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언론 매체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광고 파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걸 도식적으로 성장주 반열로 보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팡 주식 관련해서 한국 투자자들의 분석 능력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그 자료를 좀 국내 자료도 좀 봤는데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투자자들 대단하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 분석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궁금한 거, 이거 정말 알고 싶은데, 2022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한 위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7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언급을 드렸던 그 3명 외에 도대체 누가 지금 22년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7명 정도면, 진짜 22년도면 금리가 오른다고 봐야 속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의 구성이 바뀝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아마 이번에 의결권을 가지는 위원이 계시고요.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치하게 조사하고 해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른 뉴스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전 CEO가 연준이 요즘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파월 의장을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은 이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준이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뭐랬나, 내 말이 맞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에리언 CEO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앙은행이 잘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라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칠게 몰아세웠고요. 연준이 너무 느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그들의 전망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 연준이 참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진행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파월 의장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핑코 전 CEO의 그 지적이 상당히 또 파괴력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파월 의장을 좀 우회적으로 지칭한 것 아닌가. 이른바 파월 의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경제적인 내공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시장의 경외심은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원래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조지타운대에서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연준에 합류하기 전까지 칼라일 그룹에서 한 8년간 파트너로 지냈던 그 월가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그때 중반에 연준에 합류했는데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전임자들에 비해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의 식견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례는 언제였냐면 2019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학 전공을 했던 사람들의 그 등용 카드를 버리고 그리고 파월을 선택할 때도 상당 부분 작용이 됐습니다. 그때 월가 출신인 스티븐 머누신 당시 재무장관이 강하게 파월을 지지했기 때문에 의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상대로 노골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에 이제 전격적으로 양호한 경제 여건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아마 금리를 인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도 시장은 상당히 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연준의 독립성도 지키지 못했고 시장이 적정한 시그널을 주는데도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당시에 파월이 금리 인하 배경으로 동원했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당시에 예방적 차원이다. 보험적 성격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시장은
인하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트럼프의 압박에 백기투항했다 하는 점을 소심하게 고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FOMC 회의하기 직전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시장이 오히려 연준보다 더 매파적이다. 오히려 언제 도대체 너희들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제스처를 좀 해줄래 하는 걸 오히려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연준이 느리게 움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현지에서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때 통계 자료도 일부 보여주셨는데 시장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오래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 동향을 보더라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 금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바람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준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지만 장기 금리를 결코 치솟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상당히 일상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교통량은 평소 수준을 회복했다고 그러고요. 상당한 뭐 몰이나 이런 데 가면 상당한 정체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특히 뉴욕과 뉴저지 일대, 동부권 일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번 주 이슈들, 그러니까 통계 발표들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에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나요? 네. PCE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각종 경제 그 전망이 발표될 때마다 PCE 지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출연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초에는 2.4였는데 지금 올해 전망이 3.4%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표될 게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나름대로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은 내년에 2.1%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실제 나오는 수치가 지속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거나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다시 우려하는 그런 패턴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 기타 주목해야 될 일정이 또 있을까요? 네. 그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동향에 대한 그런 구매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작성되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경제의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마킷은 이제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했던 PMI 예비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성 생산 지수도 최대치를 기록해서 이번 달도 이런 경기 확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특파원님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뉴욕 현지 소식들을 이렇게 생생히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뉴욕 시장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 일을 시작했고요.
예, 저희들 뉴욕 지사는 지금 3명의 특파원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하나 좀 놀랬던 부분이고 큰 변화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있는데요. 지금 일본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중앙은행의 행보와 관련해서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셨던데요. 관련해서 그 일본 은행이 ETF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전문가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TF를 사준다는 건 결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을 직접적으로 기업 주가를 직접적으로 부양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 사실은 재정 당국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경제 주체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정치는 사실은 보면 실물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박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MMT 이론이라고 새로운 동아 이론을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발권력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실증적으로 지금 반영한 게 일본 아닌가. 맞습니다. 일본은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사실은 설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하마다 고이치라고 그 예일대 명예교수이시고 아베노미스를 설계하신 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은행이 ETF까지 그러니까 채권은 물론이고 ETF까지 주식 ETF까지 사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MMT 이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을 학계에서 또는 해외 세미나에서 직접 여쭤본 적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은 MMT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제도화했던 나라가 또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본과 미국은 작금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더더욱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좀 스트롱하게 직접 주식을 매입할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그러한 MMT 이론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제공이 적합하냐라는 학계 논란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꼭 의견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대세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학계의 의견입니다. 예. 오늘 좋은 질문도 전더 주셔서 저도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파원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좋은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